수십조 원에 이르는 한국과 사우디 간 사업 추진을 위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빈살만은 한남동 관저에서 에너지와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요구한 대질 조사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실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대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올해 수능도 코로나로 응원전 없이 차분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능에서 해방된 수험생들 모습 서울 홍대 연결해 살펴봅니다. 대구 가스충전소 폭발 전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폭발 2분 전부터 흰색 가스가 다량 누출되는데 가스 충전 장치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맨 손흥민이 동료들과 똑같이 훈련을 소화하며 출전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불볕더위에 마스크 착용은 문제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미스터 에브리띵으로 불리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주한 지 열흘 된 관저의 첫 손님으로 빈살만 왕세자를 초대해 2시간 반 동안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회장 등 재계도 총출동했는데 수백조 원 규모의 미래 신도시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한 빈살만의 투자 보따리가 한국 기업에 과연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9은 빈살만 왕세자의 하루를 따라가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입니다. 환영합니다. 흰색 행커치프를 꽂은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에 다가가 환영 인사를 건넵니다. 환영합니다. 입주한 지 열흘 된 한남동 관저에서 빈살만 왕세자를 맞이한 윤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 경제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며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습니다.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에너지와 방산,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40분 고위급 회담에 이어 두 정상의 단독 환담은 거실과 정원 등 가족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으로 70분간 오찬을 한 뒤 윤 대통령은 관저 앞까지 직접 배웅을 나갔습니다.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أتمنى لكم بالتوفيق في جولة العمل. شكرا سوف نكون على اتصال ونراك قريبا في السعودية. 5일 만이 외교 뒤엔 반도체 외교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는 양국의 반도체 기업인들과 한자리에 모여 공급망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간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It is of great importance that we protect the value chains for our advanced technologies, such, and the President already mentioned this, semicon. 대통령실은 루터 총리와 빈살만 왕세자 모두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만 빈살만 왕세자가 풀어놓은 돈 보따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는 오늘 하루 40조 원에 달하는 사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만 추진된다면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할 만한 분위기입니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롯데호텔에 총출동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선물 보따리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기업과 정부가 사우디와 체결한 계약과 양해각서가 26건이고 투자액은 300억 달러, 40조 원에 달합니다.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대주주인 S-오일은
국내 건설사들과 9조 원의 샤인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간 32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I'm also very happy that today the PIF will be signing an agreement with new partners, KEPCO, KNOC, and KOSPO as off-takers. 총 사업비 670조 원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국내 기업 참여가 가시화됐습니다. 삼성물산은 주택 1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고 현대로템은 고속철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8개 그룹 총수들은 빈살만을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자리에서는 인공지능, 무선통신부터 원전까지 네옴시티 인프라에 관한 사업 참여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에 UAE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중동을 하나의 한국의 경제의 제도약의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빈살만 방안을 계기로 중동 진출에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37살의 젊은 나이로 개혁과 개방을 내세우고 있는 빈살만은 석유 수출에 의존해온 사우디의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현대화를 이뤄낼 중동의 지도자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낯선 이슬람의 지도자 빈살만은 어떤 인물인지 최윤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17년 왕세자에 오른 빈살만은 87세 고령의 국왕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왕은 형제 세습을 해왔는데 2015년 즉위한 살만 국왕은 이복 동생과 조카를 축출하며 아들인 빈살만을 왕세자로 전격 책봉했습니다. 빈살만의 별칭은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추정 재산만 2조 달러, 약 2,700조 원으로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힙니다. 그는 2016년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산업 다각화의 밑그림을 공개했고 이듬해부터 네옴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반도와 이집트 사이 아카바만 동쪽에 건설되는 첨단 미래 신도시로 우리 돈 670조 원에 이르는 거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صفر سيارات صفر شوارع وصفر انبعاثات كربونية تستطيع أن تقضي حوائجك اليومية بمدة مشي أقصاها 5 دقائق. 또 한국과 경쟁하며 2030년 국제 박람회 유치에 직접 나서고 있는데 2030 프로젝트 완성과 함께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해 국제적으로 사우디 실권자로서 자신을 부각시키고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8년에는 사우디 출신 반정부 성향 언론인의 납치 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여성에게 운전을 허용하고 영화관을 재개장하는 등 이슬람 근본주의 청산 노력을 기울이며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을 계기로 이 네옴시티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에겐 좀 낯선 단어죠. 이게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 네옴시티라는 것을 구상한 당사자가 바로 빈살만 왕세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빈살만 왕세자가 35년 만에 영화 상영 금지령을 풀면서 가장 먼저 개봉한 영화가 할리우드 SF 영화 이 블랙팬서입니다. 예. 이 영화에 나오는 미래도시 와칸다의 현실판을 만들겠다는 빈살만 왕세자의 포부가 네옴시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건설하겠다는 거죠? 네, 네옴시티가 들어서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요르단 아래쪽으로 홍해를 끼고 이집트와 마주보는 이 타북 지역입니다. 이 넓이는 26만 5천 제곱킬로미터, 서울의 44배 규모로 벨기에 전체와 거의 맞먹는 크기입니다. 네옴시티는 크게 3가지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북쪽 산악 지역에는 관광단지인 트로제나가, 이 중간 사막에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더 라인이 들어섭니다. 남북 해상엔 바다 위에 떠 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을 만듭니다. 이 트로제나에서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도시라고는 합니다만 조그만 나라 규모의 적지 않은 넓이인데 이 가운데 사막 위에 직선 도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너비 200m, 높이 500m인 이 거울 장벽을 170km 길이로 세워서 그 안에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롯데월드타워를 서울부터 강릉까지 쭉 세워서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평이 아닌 수직 구조로 개발 면적을 줄이고 탄소 배출이 없는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도시가 목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형 꿈의 도시다 이런 개념 같은데 이걸 8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가능할까요? 네, 올해 첫 삽을 떴는데 2030년까지 완공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용인데요. 그 외신이나 전문가들은 실제 완성하려면 예상치의 2배인 1조 달러, 1,400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 예. 오일머니로도 부족한 상황이라 사우디 정부도 외국 기업들이 단순히 수주만 해가지 말고 투자도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외국 회사들이라든지 외국 정부가 투자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러한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홍 기자 설명을 들어봐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외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판적이었는데요. 이 네옴시티는 홍보용 영상으로만 존재해서 실제로 갈 수가 없다는 게 반전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이 빈살만 왕세자의 자존심이 걸린 최대 야심작이죠. 이 사우디로서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려면 지금 구상과 100% 같은 도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추진이 돼야 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100% 재생에너지를 쓰는 탈석유 미래도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우리 대기업들이 최첨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이해가 되는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다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정 실장을 배려해서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지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지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취재진의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정진상 실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억 4천만 원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대지 신문까지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자신도 대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질 조사하겠다고 뭐 얼마든지 하죠. 당연하죠. 정 실장 집으로 찾아가 현금을 줬다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란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시 정 실장을 보호해 주려고 힘든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해가지고 무거운 몸을 끌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비겁하게 혼자 빠져나가려고 자백한다는 비판에도 나를 세웠습니다. 발표해야 될 것들은 그분들도 명령을 백백하게 발표해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 실장은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대장동 Q&A, 대장동 관련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일종의 지침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게 대응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기류가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한 기류는 민주당의 내부 균열로 이어질 조짐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민주당의 내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배포된 자료입니다. 대장동 Q&A 제목의 자료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나열돼 있고 범죄 혐의자들의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정진상은 청렴하고 인덕이 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자료를 동료 의원들 앞에서 설명하자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하느냐며 항의했고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대장동 자료를 준다길래 아예 의총에 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당이 대응하는 거죠. 당 공보국과 대변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김용, 전진상의 해명까지 전달하자 당내에서도 왜 개인 비리에 당이 나서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올인해서 나서고 있는 모습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대변인들이 나서느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민하게 대응하느냐, 개인의 비리 영역이란 말이죠. 여당도 민주당 정체의 방탄도 진실의 몸통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고, 공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살 폭탄 부둥켜 안고 애지중지 모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애잔하다며 그러다 패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검찰이 오늘 새벽까지 민주당의 사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의원은 각종 사업 편의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노 의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청탁의 대가로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의 부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히 노 의원이 각종 사업 편의와 인사청탁 등 다방면에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입니다.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천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과 12월엔 지방국세청장과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노 의원은 이 돈을 21대 총선 선거와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과는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알게 된 사이임은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지만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때문에 사법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특별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의 책임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 특수본 수사관이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특수본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3개 기관 22개 부서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상황센터 등 1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로 전환한 데 이어 특수본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윗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지, 그너머 재난 발생과 대비에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주장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이임재 전 서장을 소환해 기동대 요청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희생자 2차 가해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에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론 첫 기소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야권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더니
삭제 요청조차 하기 힘들게 만들어놨다는 보도는 어제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유가족이 어렵게 이메일을 보내서 삭제 요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유가족을 사칭해서 이름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매체의 주장입니다만 희생자 이름을 지워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해야 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권 성향 매체 민들레가 만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입니다. 유족이 요청하면 이름을 지우고 있는데 29명이 삭제된 126명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유족이 삭제 요청 메일을 보냈더니 신청자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유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명을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방법이 이거는 아니죠. 유족은 신청자의 신분증으로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냐면서 그럼 부모라는 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내 입증해야 하냐고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데 왜 신분증 사진을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지. 거기서 애기 이름만 지워주면 되는데. 이 유족은 이름 삭제에만 사흘째 매달리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불법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경찰은 유출 경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 고발이 접수가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생자 명단은 행안부 중대본과 서울시, 복지부,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데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는 유출 여부를 순차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그동안 애써 공부한 걸 보여줘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전국에서 45만 수험생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응원전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요. 출제위원장은 EBS 반영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50% 수준이지만 체감 연계율은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더없이 간절했던 하루를 신경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화이팅! 엄마 한번 안아주고 고2 1 때부터 이제 코로나여가지고 학교를 많이 안 나갔는데 그동안 공부해온 대로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수험 기간을 내내 함께한 학부모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장 앞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잠도 못 자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험표를 두고 온 학생이나 지각한 학생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시험을 보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세 번째 수능으로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시행됐습니다. 확진자 1,892명을 포함해 45만여 명이 응시했고 결시율은 10.8%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수험생들은 처음으로 외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육당국은 불수능으로 불린 작년보다 난이도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며 간접 연계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레부터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이 시작되고 수능 성적은 다음 달 9일 통지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홀가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적잖은 수험생이 서울 곳곳 번화가에서 해방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홍대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한솔 기자, 늦은 시간인데 수험생이 많은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홍대 거리엔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적잖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영향 때문인지 예년에 비해선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335 모여 얘기하고 PC게임도 하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는 모습입니다.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힘들었던 수험생 생활을 벗어나 당장은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에 후련해요. 수험 생활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거 풀러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수능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당장 논술과 실기 등 시험이 남아있는 학생은 완전히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잘 갔어요. 잘 봤어? 네. 아니 가서. 이제 막 놀러 다니고 할 거예요? 아유 저 실기 있어가지고. 주변 상인들은 이태원 참사 여파 등으로 수험생이 예전만큼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강남역도 요즘과 요 근래 많이 줄어서. 경찰은 수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곳 홍대 인근과 종로 젊음의 거리, 강남역 등 전국 70여 곳에 경찰 770명을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8명이 부상한 대구 LPG 충전소 폭발 사고 직전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 폭발 전 2분여 동안 가스 충전기 부근에서 흰색 가스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담겼는데 직원들이 가스 차단기 작동을 시도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 당시 경보기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스 충전소에서 뿌연 가스가 안개처럼 새나옵니다. 충전소 직원이 가스 누출 장소로 황급히 달려가지만 잠시 뒤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밸브 잠그려고 뛰어가면서 시동 걸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과음을 취재진이 입수한 충전소 인근 CCTV에는 폭발 사고 2분 전부터 가스 누출이 감지된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 등 합동감식반은 오늘 가스 충전소 폭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가스를 충전하던 탱크로리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연결 호스가 빠져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충전 설비가 있거든요. 차량 호스하고 몰려 있었는데 차량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강제로 빠지면서 누출된 가스가 왜 폭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스 누출 경보기와 긴급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조사 중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충전소는 지난 3월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폭발 사고로 직원과 손님 등 8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중상자 3명과 일부 경상자는 상태가 악화돼 이틀째 응급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영 대표와 함께 테라 폼랩스를 창업한 신현성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신현성 씨는 티몬 창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신 씨가 이 보유하던 루나를 가치 폭락 전 팔아서 1,400억 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 씨 자산을 동결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치가 99% 이상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했고 피해자가 28만 명에 달합니다. 해외로 잠적한 권도영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신 씨가 대표인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We're Terra and we're powering the innovation of money. 검찰은 신 씨가 5월 루나 폭락 사태 직전 자신이 갖고 있던 루나를 팔아 1,4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동결하고 신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 씨 측은 2020년 3월 권도영 대표와 결별한 뒤 테라와 루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도 시세 조정 혐의의 물증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권 대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우리 가계 경제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금리까지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5분기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충격이 커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는데요. 반면 여행과 외식 소비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주민들은 벌써부터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에너지값마저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된 겁니다. 얼마나 비싼지 물가가 전부 하나하나 다 비싸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올 3분기엔 하위 20% 소득만 줄어 빈부격차도 심해졌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그 공적 이전 효과가 이번에 사라지면서
전체 소득에서 물가 변동을 감안한 3분기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2.8%로 5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09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 상승 속도를 소득이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반면 거리두기 해제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는 늘었습니다. 오락과 문화, 음식과 숙박 소비가 20% 넘게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 폭입니다. 일본 등 하늘길도 열리면서 해외여행도 급증했습니다. 원래부터 그냥 일본 가고 싶었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못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1월에 풀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구당 흑자율은 1년여 만에 30% 아래로 떨어져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우리 가게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이 광역버스에는 앉지 못하고 서서 오가는 승객도 많은데요. 내일부터는 경기도 광역버스 절반 가까이가 입석을 전면 금지합니다. 안전을 우려한 조치인데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자연 기자, 당장 내일 아침부터 광역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출근 시간 넉넉히 잡고 나가야겠군요. 네, 경기도 광역버스 업체 13곳이 내일부터 입석 승객을 받지 않습니다. 입석 중단 대상은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의 절반인 112개 노선의 1,100여 대입니다. 이 노선의 하루 출퇴근 시간 입석 승객인 최대 2,300명이 제 시간에 버스를 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8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불편 때문에 그동안 입석을 일부 허용해왔는데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면서 버스업체가 전면 입석 금지를 결성했습니다. 광역버스와 운전기사를 더 늘리면 쉽게 해결될 일이지만 비용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출근길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서울시, 경기도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정규버스 12대 등 15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22개 노선에 46대를 증차하고 내년 초까지는 18개 노선에 정규버스 37대를 추가해 하루 2,200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입석 중단 대체 효과가 있는 서울 시내 10개 노선에는 버스 9대를 증차할 방침입니다. 수원 광교 중앙역 환승센터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카타르 도하로 가보겠습니다. 이 손흥민의 합류로 벤토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마스크를 쓰고 함께 훈련하는 자체가 선수들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말도 팀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고 선수들은 전했습니다. 먼저 이다솜 기자입니다. 섭씨 31도의 불볕더위지만 마스크 적응 훈련엔 쉼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는 도하. 도하 시내 한복판엔 손흥민의 대형 사진이 걸려있을 정도로 현지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오늘 대한민국의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손흥민을 월드컵 최고 선수 50명 중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한 13위에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의 합류로 선수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습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쓰고 함께 훈련하는 것을 넘어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동기부여는 물론 큰 책임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왔다고 해서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갑내기 이재성도 친구의 투혼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마스크 부분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줘서 좋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출전 가능성을 떠나 주장 손흥민의 존재만으로 벤토우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야가 올해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조금 줄이고 당초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일부 되살리기로 합의하면서 예산 정국이 일단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과 이를 예산 테러로 규정한 여당의 기싸움은 이제 시작이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태훈 기자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민주당의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안에 어제 국회 행안위는 열린 지 4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국 예산은 정부 안에서 10% 삭감하고 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예산심사 최종 관문인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가 오늘 시작되면서 내년 예산안 639조 원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제1차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서 국토위 등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이용해 정부안을 1조 원 넘게 삭감하고 소위 이재명 표 예산은 8조 원 넘게 증액했습니다. 여당은 예산 테러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실패가 뻔한 포퓰리즘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인 것 같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산을 내년에 그대로 쓰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을 쏘기 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이른바 확장 억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더 강하게 저항하겠다는 성명을 낸 걸로 봐서 이번 한미일 공동 성명에 대한 불만의 뜻이 읽힙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도 47km로 240km를 날아간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4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8일 만입니다. 발사 직후 한미는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특히 오늘 실시한 한미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통해 지난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발사 1시간 40분 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도 더 맹렬해질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최선희가 지난 6월 외무상으로 승진한 이후 나온 첫 담화였습니다. 사자 회동이 있는 동안 잠잠했죠. 의도적인 침묵이거든요. 도발의 명분이죠. 모든 긴장 조성의 책임은 다시 한미일이 있다라고. 네. 한미 양국은 오늘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고 합참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4년 만에 다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이 과거와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have not seen any improvements in this regard in the past year.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공동 제안 국가로 참여해 18년 연속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과 관계기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장을 결의안에 포함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 실종과 자의적 처형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엉뚱하게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가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정치적 술수를 쓴다고 비난했습니다. They are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정부는 북한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d its missile provocations eve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offering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tragedy. 63개국이 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요즘 어지간한 인기 과일은 고기값입니다. 한동안 샤인머스켓이 이 소고기 값이랑 맞먹기도 했는데 최근 폭락세입니다. 접근 장벽이 낮아져서 소비자들이 반길 것도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품질이 예전만 못한 데다가 맛도 떨떠름한 건데요. 뭐가 문제인 건지 명품 과일의 몰락 먼저 김충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샤인머스켓 매대 앞이 한산합니다. 비싼 걸로 유명한 과일이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데도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알이 좀 작은 게 많습니다. 물른 것도 좀 있어서 평가가 좋은데 와서 그냥 사고 있습니다. 최근 샤인머스켓은 2kg 한 상자에 10,000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1년 전보다 44%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공급 과잉입니다. 비싼 값에도 잘 팔리자 너도 나도 샤인머스켓 농사를 지은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논밭이 많았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샤인머스켓 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전국 통계를 봐도 재배 면적은 2016년과 견주어 16배 넘게 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품질 저하입니다. 면적당 생산량만 늘리려 하고 3,000송이 달면은 10,000원이면 3,000만 원 하는데 4,000개, 5,000개 달면 4천만 원, 5천만 원을 해버리는 기라요. 포도가 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추석 대목을 맞추려고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는 제대로 키우는 농가에도 미칩니다. 가격이 워낙 추석 때가 좋잖아요. 거기를 맞추려고 조기 출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맛이 없는, 제가 먹어보고 맛있어야지 남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내년 생산량은 더 늘 전망이라는데 무너진 명품 과일 이미지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심는 바람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건 샤인머스켓뿐만이 아닙니다. 한라봉, 아로니아 등도 비슷한 패턴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급 과잉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윤재민 기자가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달콤한 맛에 그윽한 향까지. 한라봉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명품 과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1995년 6.5헥타르였던 재배 면적은 10년 만에 170배로 폭증합니다. 일부 농가는 최대한 빨리 출하해 돈을 더 벌려고 신맛이 남아있는 것도 땄습니다. 한라봉은 신감귤이란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왕의 열매로 불리던 아로니아는 더 처참합니다. 2013년 151헥타르였던 재배 면적이 2017년엔 12배 늘었고 생산량은 75배나 늘었습니다. 설상가상 FTA로 값싼 수입산까지 들어오며 가격은 90% 넘게 폭락했습니다. 추석에 맞춰야 비싸게 받는 신고배의 경우도 익기 전에 일찍 출하하거나 성장 촉진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맛이 달라진 농산물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맛은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고 아무래도 재배에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느끼고 구매하게 됩니다. 쏠림 재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과 캠페인에 나서기도 하지만 적극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재배를 주의하라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주게 되면 농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내가 하겠다는 건데 왜 그걸 정부가 막냐. 눈앞의 이익을 쫓다 보면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그 피해는 모든 농가에게 돌아갑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타공인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 이정후가 MVP에 뽑혔습니다. 아버지 이종범에 이은 수상으로 첫 부자 MVP이기도 합니다. 시상식장에서는 입담도 보여줬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키움의 이정후가 압도적인 표차로 올해의 MVP에 선정됐습니다. 6년 전에 이렇게 신앙을 받으러 왔을 때 언젠가는 한번 저 상을 받아보고 싶다 했는데 이런 날이 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2017년 신인왕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타격왕으로 무대에 섰고 그 뒤 1년 만에 프로야구 최고상까지 거머쥐게 된 겁니다. 1994년 이 상을 받은 아버지 이종범에 이어 리그 최초 부자 MVP이기도 합니다. 항상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오늘을 좀 계기로 앞으로 제 야구 인생은 제 이름으로 잘 살아갈 거여서 올 시즌은 이정후의 동무대였습니다. 142경기를 뛰면서 타율, 최대 안타, 타점, 출루율, 장타율 1위를 휩쓰며 타격 5관왕이 올랐습니다.
2010년 롯데의 이대호가 세운 7관왕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시상식에선 이정우의 매제가 될 LG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재치 있는 수상 소감도 화제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데 그 가족 중에 아마도 야구를 가장 못하는 선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에선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상은 입단 5년차 늦가기 두산 투수 정철원이 차지했고, KT의 박병호는 3년 만에 홈런왕 타이틀을 다시 거머쥐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For now we see in a mirror dimly, and face to face. Now I know in part.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떠면 사랑이라.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고 견딘다고 했죠. 1980년대 신경림 시인이 어느 가난한 젊은이의 아픈 가슴을 노래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시인이 동네 술집에 들렀더니 그 집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지명수배된 운동권이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줄에 서줄 테니 결혼하라며 축시를 써줬습니다. 가난이 싫다고 망설이고 헤어지기 여러 번이었지만 새삼 찾아 나서는 다짐 속에서 너희 사랑은 깊어졌다. 너희 사랑 단비가 되어 산동네를 적시는구나. 1980년대 산동네에서 바보 온달과 사는 평강공주처럼 신혼살림을 했던 시인의 일기입니다. 없는 것이 많아서 더욱 따뜻한 아랫목, 서로의 허물을 해진 사랑을 꿰맨다. 가끔 전기가 나가도 좋았다, 우리는. 결혼은 안 해도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 남녀에서는 이런 생각이 절반을 훌쩍 넘겨 남자의 56%, 여자는 73%에 이르렀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열의 셋이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고 고용상태 불안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인 이유여서 돈이 없다는 이유가 열의 넷을 넘는 셈이죠. 가난이 문을 두드리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친다는 독일 속담이 이제 우리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꿈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옳죠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의 말이죠. 가난이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인의 절창도 있습니다. 청산이 무릎 아래 지쳐 난초를 키우듯 자식 키우는 갸륵한 부부애를 노래했죠. 5포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스스로를 7포 세대로 부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안쓰럽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취미, 그리고 인간관계. 이 7가지를 포기했다는 쓰디쓴 자조입니다. 그 번민과 좌절을 풀어줘야 할 기성세대의 책임이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현대 페미니즘의 선구자 시몬 드 보부아르도 결혼만은 신성시했습니다. 결혼은 개인을 고독으로부터 구하며 가정과 자식을 주어서 안정시키는 생존의 결정적 목적이라고 했죠. 거기에 무슨 말을 더 보태겠습니까? 11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비혼 시대였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나주의 경우는 일교차가 20도나 벌어지면서 거의 두 계절을 오고 가는 수준이겠고요. 서울도 아침에 6도에서 시작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대전과 대구가 19도, 강릉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겠고요. 미세먼지가 약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맑아지면서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물결이 차츰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에만 비 소식이 있고요. 다른 지역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